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입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들과 달리 7호 태풍이 빠져나간 뒤 만들어져 우리나라를 향하지만 강력한 고기압으로 세력을 더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재난 문자가 너무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는 등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대기 속 수증기가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강한 호우가 발생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응급실 진료가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곧 정상화할 것이라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리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종다리는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태풍입니다. 종다리 이전 태풍 4개는 줄줄이 일본으로 향했는데 종다리는 어떤 것이 다를까요?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보통 태풍은 태평양에서 발달해 서쪽으로 이동하다 동쪽으로 꺾이는 C자 형태의 이동 경로를 보입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앞선 태풍들은 역C자를 그렸습니다. 5호 마리아부터 6호 손띤, 7호 안필, 8호 우쿤까지 적도에 더운 기류가 모이는 곳에서 발생해 비슷한 경로로 줄을 이어 일본으로 북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더운 고기압과 일본 동쪽의 고기압, 이 두 개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들이 더위의 기세를 뚫지 못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9호 종다리는 이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7호 안필이 빠져나간 자리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메우면서 태풍의 가장자리가 서쪽으로 이동했고 태풍 발생 위치도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태풍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보다 남쪽, 그러니까 대만 부근에 가까운 쪽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빠르게 북상을 하게 되면서 태풍이 발달할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서해를 가득 채운 따뜻한 수증기는 종다리를 태풍으로 만들었지만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종다리가 세력을 더 키우지 못하고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채 북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너무 많은 휴대전화 재난 문자가 오곤 하죠. 재난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이지만 발송 횟수가 너무 많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했던 지난해 8월 10일,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김모 씨는 하루에 재난 문자를 18건이나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인천시 등에서 각각 발송한 안전안내 문자였습니다. 문자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 피로감이 큽니다.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재난 문자는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나뉘는데 안전안내 문자는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발송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근 시와 도뿐만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문자가 날아옵니다. 휴대폰 기지국의 신호는 원형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기지국의 신호는 일부분 이웃 행정구역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십 건의 재난 문자가 빗발치다 보니 SNS 재난 문자 연관 키워드로 폭탄, 그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위험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안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정확한 이제 대응 방침이 없어서 오히려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만 야기시키고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유의, 외출 자제 같은 단순 알림 문구가 아니라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현재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도 비가 오면 어디가 범람할 위험이 있고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정보를 링크를 걸어서 그 링크를 통해서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예측되는 지점, 그다음에 대피 주변에 있는 대피소 이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합니다. 기후위기로 올여름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치솟으면서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만 물고기 55만 5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9일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 등지의 양식장 23곳에서 강도다리 53만 5천여 마리와 넙치 2만 마리 등이 폐사해 4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현재 울진에서 포항 호미곶을 거쳐 울산 강양항 앞바다까지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폐사 어류를 처리하면서 액화산소나 순환펌프 지원을 통해 양식업계 피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반도를 향하는 첫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전 세계 해수면 온도까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폭우를 더 부추길 거라고 경고합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처음으로 21도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2도까지 오르며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더 높습니다. 지난해 여름철에는 26도까지 치솟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바다에서 증발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온도가 1도 증가하면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물탱크의 용량이 7%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기후학자들이 봤을 때 포화 수증기압이 7% 증가할 때 수증기도 대략 7% 증가해서 지난 30년 동안 대기 중에 포함하고 있는 총 수증기의 양인 가강수량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적도 부근에 있는 수증기도 대거 밀려와 수증기 양이 더 늘어납니다. 여름철에는 이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한반도 주변으로 수송되기 때문입니다. 가강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집중호우가 퍼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상승 운동이 있거나 날씨가 나빠지거나 해서 응결하기 시작하면 그 많은 수증기가 전부 다 비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강한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횟수는 1970년대보다 2020년대에 약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아진 수증기가 어느 지역에서 폭우로 쏟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개훈입니다. 정부는 폭염으로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서 식수 안전까지 위협하자 녹조 제거선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관측된 수도권 최대 식수원 팔당호와 조류 경보제 경계가 발령된 보령호 등에 녹조 제거선 4대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녹조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녹조 제거선 22대가 배치돼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대청호와 보령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7개 정수장에서는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분말 활성탄 투입과 고도 처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에 조류 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낙동강 해평과 금강 용담호 지점 등의 관심 단계가 발령됐지만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한 달 가까이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폭염 최장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경우 지난 한 달 열사병 사망자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오전 11시 반쯤 다소 구름이 끼었지만 기온은 33도를 넘어선 일본 나고야시. 연신 흐르는 땀을 닦고 양산을 쓰고 다녀도 무더위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もうちょっと外には出れないぐらい暑い。 나고야시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5일 동안 이어져 역대 최장 폭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효고현 아와지시와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도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30일 동안 계속되면서 전국 최장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노약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국에서 열사병으로 병원에 후송된 사람은 매주 10,000명에 달했습니다. 도쿄 23구의 경우 7월 한 달 동안 열사병으로 123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무더위에 제대로 반응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집에서 생활하다 쓰러지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帰ってきたらもう父親がもう気持ち悪いということで、緊急搬送をしたんですけども、もう要するに脱水症状だということでお医者さんに言われまして。 또 최근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져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에 열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햇볕이 강하지 않더라도 열사병 위험은 여전히 많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직접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투명한 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서관용 연구팀은 유리처럼 투명한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높은 효율을 지닌 투명 태양 전지와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극을 포함한 모든 구성 요소를 뒷면에 배치하는 후면 전극형 구조를 도입해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는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개발한 투명 태양 전지는 투과도 20%에서 14.7%의 높은 전기 생산 효율을 기록했으며 자연 태양광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물, 자동차, 유리뿐 아니라 소형 디바이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명 실리콘 태양 전지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며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회사는 참고 자료를 내고 소비자가 배터리를 완충하더라도 내부에는 추가 충전 용량이 존재한다며 소비자에게 보이는 완충 상태는 안정성이 검증된 구간에서의 충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터리 충전량은 화재 원인인 내부 단락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면서 적은 충전량이라도 화학물질 반응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에 제조 결함이 없도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통해 사전에 오류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체 개발한 BMS에는 3단계의 과충전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며 현재까지 관련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해 직접 교체하는 자동차 전조등 램프 65%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전조등 램프 20개를 조사한 결과 할로겐 제품 10개 중 6개는 지나치게 어두워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할로겐 제품 모두 기준 전력보다 높아 램프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튜닝용 LED 램프의 경우 10개 중 7개 제품이 밝기와 기준, 색도 등에서 인증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 에어컨 필터의 세균과 곰팡이 조사 결과 2만 킬로미터에서 2만 5천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의 경우 기준치인 1만 킬로미터 미만 주행한 차량 필터보다 곰팡이는 11배, 세균 수는 5.8배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 필터의 교환 주기는 1만 킬로미터라며 적정한 때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품 가구와 가전 등을 판매하던 쇼핑몰 알레츠가 갑자기 영업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팀온 위메프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일부 직원이라도 남아 현장 환불 등 초기 대응에 나섰던 팀F와 달리 알레츠는 직원들을 모두 퇴사 처리하고 사라졌기 때문인데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갑작스레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쇼핑몰 알레츠 본사입니다. 월요일 오전이지만 사무실은 모두 텅 비었습니다. 40여 명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하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발길만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7월 판매 대금 정산 주기가 이번 달 말 돌아오지만 티몬 UMF 같은 피해가 반복되자 이제는 희망을 품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한다라는 공지를 띄워서 폐업은 확정적이지 않나 합니다. 지푸라기 잡으려고 일단 오늘 나온 거고 누구라도 나와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금을 들여 산 가구나 가전제품이 배송 도중에 판매자의 요청으로 취소됐지만 환불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없는 돈에 그냥 모아가지고 집사람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OLED로 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금요일 날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다 철수해버리고. 아직 미정산이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알레츠 모회사 인터스텔라는 영업 손실이 누적돼 자본 잠식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일단 판매자들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PG사 등을 상대로 환불 요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악화돼가지고 거래할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한계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지금 확산될 가능성까지 있어서. 티몬 UMF 미정산 사태에 이어 소규모 전문 쇼핑몰인 알레츠까지 바닥을 드러내면서 온라인 유통산업 전체로 사태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주보다 55% 늘어났고 3주 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유인 요인이 없다 보니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느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주당 환자 수가 3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국장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최근 2년 동안의 여름철 유행 추세를 분석할 때 이달 말에는 환자 수가 지난해 최고 수준인 주당 35만 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심 수준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나 4급인 감염병 법정 등급을 높일 계획은 없다며 기존 감염병 예방 수칙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주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전국의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병상을 줄이는 등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오히려 늘다 보니 오는 추석 연휴쯤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국 상당수의 병원 응급실들은 전공의가 대거 빠진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에게 오랜 시간 일이 몰리다 보니 피로도가 극심해졌고 결국 진료를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병상을 줄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가운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기관이 올해 초와 비교해 4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다음 달이었던 지난 3월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전국에서 46만 명이었지만 지난달엔 55만 명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더 나아질 기미도 없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극히 낮아 진행했던 추가 모집엔 고작 21명만 지원했습니다. 인력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응급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단 정부는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화하겠다며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아직 그 응급실의 이런 진료 상황이 크게 이제 그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응급실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의료진의 과부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료 대란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정부는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가운데 5곳, 1.2%에 해당한다며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마다 최소 한 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가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라면서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과 광역 상황실 추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7년 만에 지열발전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관리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은 물론이고 전국을 뒤흔든 규모 5.4의 지진과 이듬해 2월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 정부 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말 시작된 지열발전 연구 과정에서 땅속에 물을 주입하면서 생긴 자극이 일으킨 촉발 지진이라는 겁니다. 시초 과정에서 이소 노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이니 지열 발전 실정 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자극, 이소 노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정부 조사단 발표 이후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이 잇따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수사 5년 만에 검찰은 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업체 대표와 이사,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규모 5.4의 본진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4월에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연구 책임자가 실시간으로 지열발전이 유발하는 지진을 관측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지진계 유지나 관리, 분석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열발전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등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촉발 지진 책임자는 솜방망이 기소하고 공직자는 처벌하지 않은 졸속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진 발생 7년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느새 8월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더위는 여전한데요. 서울은 한 달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제주는 이미 35일을 넘어섰습니다. 절기상 선선한 가을에 접어드는 처서가 지나도 올해는 당장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선 태풍 종다리로 인한 폭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